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저께 말이에요. 네. 우리 시간을 보면 요즘 밤 11시 반에 뉴욕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거 맞죠? 네. 그러면 자기네 12시에 또 시작하나요,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방송을 시작하는 방송. 한국경제TV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벌써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네네. 벌써 바뀌었어요. 여전히 계속 진행자고? 네네. 진행은 아니고 거기는 진행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떼톡하는 거 있잖아요. CNBC 보게 되면 떼톡하는 거. 중요한 건 가운데 누가 앉냐가 중요하죠. 가운데 앉아있긴 한데. 네. 하여튼 진행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슬슬. 그래요. 네, 이제 몇 명씩 나와요? 4명. 4명이요. 네. 그 CNBC 좀 많이 본땄죠. 저는 어저께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네. 자는데 갑자기 땡똥땡똥 뭐 여기저기서 막 올리는 거야. 산타 오셨다고. 산타 오셨다고? 18,000 간다고. 18,000? 짜증 훅 나는 거예요. 그럼 뭐해? 18,000에 가면 뭐해? 가면 뭐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산타가 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 거야. 애가 뭐야? 5포인트나 올라줘. 5포인트 올라. 5포인트 나 올라줘. 5포인트나 올랐으니까 산타 랠리인가요? 그런 거야. 5포인트 랠리, 오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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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시장에서 자사주 매도를 제외한다라면 어쨌든 간에 외국인 매수는 수급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러시아 트러스트 뱅크라고 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인데 예금 기준으로 해서 15위, 네. 대출 기준으로 해서 뭐 35위 있는 네.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이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 5,400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훅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장전에 전해졌던 게 네. 또 그리스 2차 대선 투표 결과 부결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더라고, 다. 뉴스도 아니지. 뉴스도 아니고. 3차도 안 돼. 3차도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그럼 뉴스 거리가 안 되지. 근데 이제 다 무시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잘못하면 뭐 뱅크론 얘기 나오면서 뭐 훅 하나 했더니, 루블, 화도 뭐 별로 변화 없어, 뭐 유럽은 오히려 더 신났어. 그리고 어저께 그 GDP, 3분기 GDP 나온 거, 뭐 그거, 어쨌든 5% 나왔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오히려 유럽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특징적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야 되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차 투표로 부결됐는데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3차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건덕지가 없다. 네. 다만 이제 3차까지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의회가 해산되거든요. 네. 의회가 해산되면 바로 다시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리자. 우리 유료존에서 나오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얘기 잠깐 좀 하고 가야 돼요. 물론 이따 네. 잠시 후에 오늘 참 실망스러운 부분 미리 좀 자수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안 오십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전조님이 오늘 안 오세요. 그래갖고 이거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네. 나중에 사기당했다 그래. 나는 전지현님을 뵙기 위해 매주 수요일 날만은 꼭 라이브 보셨다는데 이번 분은 미리 좀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열이 약간 좀 떨어졌나? 나는 오늘 와서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지현님 같은 경우는 미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예고를 하시는 게 예인데 네. 이분이 약간 기고만장해졌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키움증권 연봉협상 끝났나? 몰라. 그래도 약간 또 네. 3인자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양쪽에서 눈치 보는 분이 있어. 우리 천정훈 네. 연구원이 또 대신 나서서 네. 좀 얘기할 텐데 그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GDP가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5.0이 나왔어요. 네. 5.0은 대박이잖아요. 2003년 이후 최고. 2003년 이후 최고 2분기에 4.6%를 훌쩍 뛰어넘었고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 내구재 주문을 보게 되면 좀 감소했어요. 예상치가 3% 정도였는데 그걸 대폭 감소해서 마이너스 0.7%. 방위산업부분 제외해도 역시 마이너스 0.1%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3분기 GDP 확정치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내구재 주문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뭐 미국 시장은 랠리인데 네네. 루블 하거든요. 네네. 트러스트 뱅크 파산 지원 얘기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루블화 같은 경우도
경우도 안정적인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루블화 계속해서 지금 안정으로 지금 되찾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그 총리가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건 루블화 차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러시아 총리가 국영 수출 업체들에게 네네. 루블화 안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갖다 대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느낌상으로는 똘똘 뭉쳐서 지금 대항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2014년은 저희 마감한 네. 이제 거리를 쓰보면 화요일까지 하죠, 다음 주에.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포함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2014년에 키움증권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10대 뉴스를 뽑는다 그러면 이승훈 대표의 부각. 또 뭐 부각이야. 채널K를 지배하는 우리 이승훈. 아유, 왜냐하면 아닙니다. 다들 한결같이 쟤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도 없어. 다들 이승훈 대표님 꼼책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안 하는 건 아닌가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피곤하신데도 너무 이런 류가 매일 하루에 15명씩 오는데 이거는 이승훈 대표를 정말 칭송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아닙니다. 응? 네. 오늘 좀 분위기가 좋으셨어요? 아니요. 컨디션 살아난 것 같은데? 아니, 컨디션. 모처럼 술을 안 드신 모양이네.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일단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바로 여권에서 오신 게 아니야. 좀 멀어. 지금 또 길이 약간 언 데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져.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오셨어요. 아까 미리 좀 얘기해 드렸던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브릿지 돌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리서치를 잘하는 키움증권. 거기서도 이제 우리 투자 전략가랑 이코노미스트 하면 최고의 전문가는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 마영님이야. 네. 그잖아요. 그리고 둘째 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전전형인데 전전형이 약간 배신 때렸어요. 네. 이번에 약간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분명 이걸 멘트를 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야 돼, 이 부분은요. 미리 얘기 안 해갖고. 우리 오늘 한 300분은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네네. 실망하신 거죠. 그래도 우리 실망감은 그나마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 천정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네? 서운하지 않아요? 어떤 점이요? 아니, 선배라고 해서 자기는 크리스마스 여느 때로 놀러 가고. 네, 자기는 일 시키고 가고. 네. 저는 뭐 빨리 갔다 와서 일본 일주일 갔다 와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이 양반은 어디 갔어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번 주 내내 휴가 내셔서. 이번 주 이번 주 내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광주에 가끔 가잖아요, 야구 보러. 네. 와이프 때문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일주일 떠낸 거 보면. 키움증권 연봉 협상이 끝난 게 확실하군요. 그래? 그게 아니면은 뭔가 그 마형님이랑 약간 생겨 다 틀어졌다. 네.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GDP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미국 GDP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4.3? 4.7? 뭐, 5였던 것 같은데, 한 5% 나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비주거용 고정 투자도 많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약간 설왕설래 하는 거는 이제 내구재 주문이 생각만큼 안 나왔다. 그 부분인데, 아마 이제 지금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그 소비 지출 증가가 이제 앞으로는 그 바로 내구재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시차를 두고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번 FOMC 이후로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일단 저유가랑 강달러 조합이 이제 미국 증시를 계속 선순환시키는 그런 국면이 왔고, 전반적으로 뭐 신흥국 쪽으로 그렇다고 자금이 오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만 이제 계속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계속 미국 쪽으로 자금이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옐런 의장이 사실 저번 FOMC에서 또 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그동안은 FOMC 이전에는 사실 유가 급락이 주가 하락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악영향을 주고받고 이랬는데, 그 연결고리를 일단은 옐런 의장이 이제 끊었고, 뭐 미국 경제가 유가 하락은 이제 미국 경제한테 충분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끊어줬고, 이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도 이제 같이 이제 지원 사격을 나서서 이제 최근 보면은 이제 유가 급락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도 않았고, 또 유가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다시 유가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연말까지는 충분히 뭐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는 이어질 것 같고,
아마 연말에 보통 이렇게 산타 랠리가 되면 이제 연초 되면은 또 연준이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고 보통 이제 연말에 산타 랠리를 하면 또 연초에 또 많이 차익 실현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생각은 연말까지는 일단은 지금 뭐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산타 랠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놓고 보면 일단 네. 연말까지는 그냥 지금의 그 안도 랠리를 좀 즐기고 네. 그다음에 연초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은 뭐 어제 이제 그리스 투표가 이제 부결이 났는데 네. 일단 2차까지 부결 나는 건 이미 예상이 됐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29일 날 3차 투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조기 총선이 이제 2월 달로 좀 당겨지면 네. 조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이제 내년에 ECB가 이제 1월 22일 정도쯤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리스 이슈 때문에 네. 그러니까 ECB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스가 갑자기 이제 급진좌파가 이제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면 가능성이 네. 높아지면 이제 QE 해줬다 그냥 독박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박 쓰지 잘못하면 맞아요. 예, 그 갑자기 그리스를 탈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자 쪽에서 나오면은 네.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자기들이 QE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11월 달에 좀 약간 1월 달에 좀 부각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말씀드린 김에 그냥 내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반기는 일단은 강달러 저유가 조합으로 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 그 정상 기조 하에 이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ECB 쪽이랑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 4분기 내에 이제 금리 인하 또는 이제 미국식 QE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 있을 만한 이슈를 이제 한 1월에서 3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조정 요인을 좀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004년이랑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12월 FOMC 때 그 거의 완전히 똑같은 그 2004년 1월 달에 그 FOMC 문구를 차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뭐 당시 옐런 의장도 이제 같이 그린스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이 거의 2004년 국면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6개월 후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니까 한 내년 6월, 7월 정도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 같고 어제 GDP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붙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004년 때도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한 3월 달 정도부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한 중반 정도로 보고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 변동성 기회를 이용해서 뭐 저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털 건 좀 털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금리 인상 후에 보통 이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이제 오히려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자산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약간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런 변동성 장이 예상이 되고 이제 하반기 이후에 어떤 이제 추세가 새롭게 이제 중장기 트렌드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때 6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2007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랑 뭐 똑같이 대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의 상황을 좀 빌려서 본다면 이번 사이클도 한 2017년까지 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이승훈 대표도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거요? 저기 뭐 마찬가지죠. 그 우리랑 맨날 얘기하던 거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상반기까지 미국의 어떤 강한 흐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금리 만약에 인상 전에 또 다시 한번 그 2004년도 뭐 이런 것처럼 크러쉬가 한 달짜리 미니 크러쉬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들도 이제 채권이랑 주식이랑 이제 기본적으로 리밸런싱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신흥국이 아직도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BIS나 이런데 보고서를 보면 지금 그 미국의 저금리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신흥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흥국 간에서도 좀 약간 또 셀렉티브한 그런 선택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는 뭐 여타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뭐 안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에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 보니까 뭐 한국이 꽤 위험하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일단 뭐 국내에 있는 외환 보유고나 뭐 경상수지를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타격은 다른 국가보다는 좀 덜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중반으로 많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또 물가가 아직 많이 안 오른다는 이유로 하반기로 보는 시장 참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옐런 의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고 이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과연 이제 어떤 뉘앙스로 이제 시사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한번 시장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통화 쪽이 그럴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에는 그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보셔서 좀 전략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주로 했는데요. 네. 한국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의 엊그저께인가요? 2015 경제정책 방향에 네. 대해서 정부 발표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미칠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냥 거의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고. 정부에서 기권한 것이? 예. 네. 뭐 크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는 거였고, 네. 국채 금리도 그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가 일단은 이미 시장에서 거의 거론된 위주가 많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뭐 내수 성장 위주로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동시에 구조개혁을 좀 많이 강조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지금 뭐, 금리 뭐 인하하라는 압박도 많지만 사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이 허점을 보이는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좀 추진을 하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되게 환호할 만한 수준의 그런 경제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전략팀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올해 이제 마지막.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뭐 하반기까지 이제 큰 틀에서 내년도에 네. 뭐 2,250원 얘기 들었거든요. 네. 좀 내년 좀 앞에 좁혀서 상반기 정도에 지금 네. 매번 이제 리서치 센터 맨날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아침마다요. 네. 그래도 그 이후에 보고서 나오니 조금 비유가 바뀌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쪽이 정말 생각보다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생각보다 조금 뒤로 미쳐질 수도 있다.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사안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일단 국내 증시는 네. 1, 4분기 정도에는 뭐 그리스 이슈도 있겠지만 그리스는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악재들이 항상 조정을 보면은 뭐 어떤 예정된 이벤트나 캘린더 이벤트보다는 항상 네.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ECB 쪽에서 이제 미국식 국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완화 조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HSBC PMI 지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네. 뭐 각종 제조업 지표나 부동산 지표를 감안해도 이제 인민은행의 어떤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아마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에 약간 미니 유동성 랠리의 수혜는 일단 1, 4분기 정도에 한번 받을 것 같고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한번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일단은 6월 아니면 7월 정도에 일단 올리고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좀 약간 완만하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2004년이랑 다른 게 2004년 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25bp씩 계속 끊임없이 올렸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규제도 많이 없었지만 금리를 워낙 예측 가능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더욱더 위험 선호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됐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금융위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린스펀을 디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예측 가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 4분기 정도에 약간 미니 유동성 랠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3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 이제 경기 여건을 조금 볼 텐데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아마 그게 아마 3,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좀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인내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제 점점 주식시장 갈 거고 특히 이제 이머징 쪽으로도 많이
오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제 연준이 이번 12월 FOMC에서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게 네.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에 좋다라는 식으로 약간 사람들의 인식을 약간 조작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닥치면은 또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아마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조정이 있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때 크러쉬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예상하는 크러쉬는 보통 네.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보게 그렇습니다. 되면 10년 단위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04년, 그 다음에 또 1994년, 네. 1994년은 거의 뭐 학살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2004년 같은 경우는 크러쉬가 한 1개월 정도로 짧았고, 그리고 한 18% 정도, 국내 시장 뭐 20% 정도, 뭐 이머징 마켓 한 20% 정도 내외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그 네. 강도가 약하다면, 그 크러쉬의 폭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작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ECB 쪽에서도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 BOJ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네네. 싸줄 거기 네네.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크래시 폭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랑 또 다른 점은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 경제가 2004년 당시에는 굉장히 고성장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계속 뉴노멀을 이제 계속 시장에 주입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기대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서 반대로 이제 내리는 그 폭도 내려갈 좀 적어지겠지만 반대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측면도 예전만큼 그 정도로 폭발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준의 그런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채권 쪽에서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조금씩 자금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네,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연준도 아마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중앙은행 공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예정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키움증권이 그 어느 증권사보다 투자 전략하는 것보다 얘기한 게 이제 중국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워 듣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항상 이제 뭐 키움증권 리서치에도 많이 얘기하고 또 전전 에코노미스트도 얘기한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저희도 하나 주워 들은 거. 네. 중국 뭐 Q? Q. 우리나라는 P.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Q와 P의 얘기.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의 의미,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얘기 좀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기 둔화가 계속 4, 4분기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GDP 4, 4분기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증시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중국의 완화 정책을 했을 때 예전에 한국 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 중국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뭐 잠깐 좋다 말았는데 이번에도 약간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일단 상반기에 조금 국내 증시에도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좀 국내 수급에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면 끝날수록 이제 국내 소재 산업재 업종도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우리 또 올해의 마지막 리서치의 투자 전략팀과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천정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시장이요. 우리 천정연과 함께하는 와중에서도 오늘 조금씩 뭐 주가는 조금 살아난 것 같기도 하는데 큰 실제 보면 큰 변화는 아직 없죠. 아니 그래도 아까 5포인트인데 6.89포인트까지 올랐네. 그러니까 그거 산타 랠리야. 랠리 1포인트. 랠리야 랠리. 1.5포인트. 아니 고마 죽겠네 그냥 랠리야. 네. 시장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못 올라갔으면 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조금씩 오른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네. 부동산 3법하고 상관이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보게 되면 3위 같기도 오늘 그동안에 계속 혼자 못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 내가 하려고. 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 네. 그랬더니, 참 이상해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랑질이 되는데, 네. 난 2%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던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KB금융 오르고 있거든요. 아, 윈도우 드레싱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에 관한 얘기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이슈, 종목별로 하나씩 정말 자세히 따져보자. 보면 오늘 딱 이게 하나 있죠.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현대차. 똑같아. 그죠? 네. 미국 형님들은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도 하고, 삼성 하니까 현대차도 하고, 이러니 큰 집값이 묻은 얘기 나와야죠, 이제 슬슬. 네. 예? 딴 데는 다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보면. SK도 하고. 예전에 보면 방위성금 이런 거 연말 부르성금 내면요, 다 순서대로 내거든요, 이것들이요. 알아서.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나요? 저 어렸을 때 평화의댐 저거 낼 때 학교 대표로 가서 텔레비전 KBS에 나오면서 냈는데 돈 내는 거. 그런 거야. 순서대로 네. 가는 거야. 현대차 오늘 또 뭐 매일경제 거야, 아마. 네네. 매일경제에서 또 배당 확대 얘기 나오니까요. 또 짜고 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또 의뢰가 들어가서 아직 답변이 안 나왔죠. 오늘 네. 6시까지인가 나올 텐데 안 나왔는데. 현대차 오늘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얘기요. 현대차 지금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배당 주당 3,000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의 지금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배당을 얼마를 줬나요? 지금 그 배당금을 한번 볼 텐데. 기업 개요배움 나오지?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2,000원 줬었거든요. 작년에 2,000원 지금 보통주가 1,950원. 그러니까 올해 뭐 4,000원 준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3,000원 이상 될 거다. 뭐 두 배 얘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애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액면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 40%죠. 40% 2,000원 줬으니까 40%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60%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얘기니까 주당 3,000원 이상이 될 거다. 아마 맥시멈 4,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현대차 외국인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배당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불만이 그거였죠. 야, 이건 뭐 현대차 주주가 받아가야 될 배당을 한국전력 주주가 받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대차가 일단 그런 불만을 좀 종식시킨다. 더블로 늘린다. 뭐 더블 가까이 늘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따 고맙다고 할 수도 없는 네. 것이고, 이거 같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죠. 늘 네네. 말씀드리지만 이 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판을 주식 모를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맨날 네. 말한 건 틀리라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다만 흐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은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나 명확해요. 똑같은 움직임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 정부가 연초부터 갑자기 비정상의 정상을 얘기하면서 공기관들, 공기업들이요 부채 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요. 네.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땅 판다 얘기 여기저기 얘기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불러요 그 친구들이요. 지금 나온 얘기가 1월달에 뉴스 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거 거짓말 없어요. 뉴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기업 임원들 벌어서 배당을 늘리라는 얘기가 1월달에 나옵니다. 1월달에요. 네. 그러다 보면서 11월달에 갑자기 뭐 예전에 초이노믹스에서 뭐 그런 얘기 분위기 후름불 따든요. 11월 초 정도에는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기업은행. 네. 난데없이 5천억의 배당금을 써라. 5천억 배당을.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일이에요? 사실 아니라고 또 부인했어요. 네.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엊그저께 보면 아까 경제 운영 정책, 경제 정책 방향에 보면 배당을 늘리라. 배당 성향 21% 대한민국 지금 오늘 현재 그걸 2020년에 40%까지 늘려라.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네. 자사주 매입하면 뭐다? 기업 환류세제에서 예외로 쳐준다. 무슨 자사주 매입하는 걸 투자로 엮어줘.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밖에서 뭐 하냐? 밖에서 뭐 하냐? 카라이칸 형님이 애플 건드렸어요. 1년 만에 내면서 수익이 났어. 저 헐츠 글로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데이비드 아이언 형은 또 딴 걸 하고 있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많이 해드릴 텐데 막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추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추정 세력들. 근데 추정 세력 중에 일부는 카라이칸 형님이 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며칠 전 혼냈다고 얘기했어 제가. 그죠? 단기 들어보는 게 아니다. 비판적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진정한 행동하는 투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9월 달부터요. 시티그룹에서 얘기 쑥 훈풍 들어가고요. CLS 얘기 들어가고요. 베론즈에서 쓱 얘기들 하면서 제2 애플을 찾아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때 9종목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그 다음에 또 어디였어요? 베론즈인가 어디서 또 다시 레포트가 나오면서 어디였더라? 그 베론즈였죠.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2배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딱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카라이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꼭 그렇긴 쉽지 않다라는 얘기 약간 뒷걸음 빼는 얘기 나옵니다. 제가 있었던 일 한 번에 다 정리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보면 뭐라 하냐면 재벌이기 때문에 딱 맞진 않을 거다, 임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사주 막 하죠. 하나가 안 되는 게 지금 액면부원이 하는데요. 12월 1일 날인가요? 11월 말일날 보면 난데없이 증권운용협회에서요. 대한민국 증시 활성화 반환, 증시 뭐 발전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K탑 30이 나와요. K탑 30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난데없이 유동성이 들어갑니다. 유동성이면서 액면에 대한 액면 분할 유도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죠? 1년의 흐름이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주주 친화가 탑 중에 탑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로 끝이겠느냐? 넌센스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많은 재벌 그룹이 쫓아간다.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뭔 주식인지 저도 모르지만 과거에 장하성 펀드가 했던 바로 주주를 등한시하고 배당도 안 하고 이런 기업들 있죠. 그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주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고 카라이칸이 얘기한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조건을 걸려드린 거다. 자산이 많아야 돼. 일단 안정성이 있어야 돼. 그 회사가요. 그리고 역성장을 하면 안 돼. 적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자를 하면 안 되고. 꾸준히 나. 돈이 계속 쌓여. 올해도 뭐 100억 쌓이고 내년 200억, 300억 계속 쌓이는데 뿜질 않네 이것들이요. 나눠주질 않아. 투자도 안 하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딴 사람 모르면 딴 방송 뭐 한국경제나 머니터리 방송에서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자사주 매입 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것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어마한 것들만 갖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배당 얘기라면 이제 배당 거 늘린다고 해서 뭐 주가 올라가겠니?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참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지금 도단 흐름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행복하셔야죠.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급에 대한 쪽이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배당 그가 뭐 2,000원 받으나 4,000원 받으나 차라리 그 몇 호가 올라가는 게 낫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익 배당 수익률로 계속해서 이 누적된다라는 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배당 관련주에 대한 쪽을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내가 시장 플러스 알파 비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배당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일단 기반 탄탄한 기반을 일단 마련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좀 큰 자금들에 대한 수요가 이 배당에 대한 확대와 함께 더불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오늘 건설주 올라가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 영향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부동산 3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지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폐지와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제 올해 폐지였는데 이거를 2017년까지로 해서 3년간 유예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계속되는 동안은 부동산 지금 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지금 그 진행될 상황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수도권 과열 억제권에서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한 챕밖에 분양을 못 받았는데 이걸 최대 3채까지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활성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갖은 지금 다양한 어떤 지원에 대한 쪽을 좀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현대산업이 좀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KCC라든가 재건축과 관련돼서 뭐 기자재들, 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산업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오는 거는 조금 의외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왜 덩달아 올라오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도 혼자 못 갔으니까 좀 껴준다. 게임즈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또 가. 게임즈 같은 이스트 소프트 이건 뭐야?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상장사 이것도? 상장사인데요. 100% 아니야? 이스트 소프트 100%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중국 게임사에다 자사주 지분을 매각했다. 알약이네, 알약. 그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뭐 게임 개발사, 뭐 컨텐츠 업종에 대한 지분 매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컴투스 같은 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조정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게임이 불황형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황형 소비의 대표적인 그런 쪽이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뭐,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1인 가전 기구가 뜬다. 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기도 이제 일본은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1인용 혼자서 가서 칸막이 쳐져 있고 무슨 연다표도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연다표도 있잖아. 혼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게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게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안 될 수가 없겠구나. 혼자서 뭘 하겠니? 집에 박혀갖고. 자기 보면 알지. 혼자서 종일 게임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겠니?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럼 게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게임주가 장기적으로 1인 가구, 1인 가구 변화의 최대 수혜주다. 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보다도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지금 게임주 기존의 실적 잘 나왔던 애들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예고한판 들어갑시다. 예고. 네. 우리 1월 초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특별 손님 오셔서 다시 한번 예고 드리지만 그분은 주식을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네. 주식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내가 그것까지 따져보진 않았어. 내가 법무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다만 제가 알기에는 주식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는 분이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올해 어떤 게임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은근 지나가는 말로 올해는 컴투스가 좋아 보이네요. 말하고 나서 주가는 6배, 7배 올랐어. 네. 그분 29일 날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 1월이라고 그래갖고. 1월은 아니고. 아니, 금년 1월에 나왔던 분이. 1월에 나왔던 분이. 삼고초려 끝에. 네. 정말 제갈공명보다 모시기 힘들었어요, 그분이요. 네. 12월 29일 날 그분이 여기 다시 오십니다. 네, 대갈공명인가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주식은 그분이 몰라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말하는 주식시장의 죄송합니다. 게임 업계 트렌드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 중국에서의 정말 어떤 중국의 투자자의 어떤 거냐 어떤 게임이 잘 나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오늘 안 들어보시면 29일 안 들으시면 후회 막급이다. 분명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분이 또 오시기로 약속 최종 어저께 컨펌이 됐죠? 네, 컨펌 됐습니다. 네. 안 하면 이제 우리 안 보는 사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29일 날. 예,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에 특별히 또 한 분을 더 모셨죠. 누구? 사실은 26일 날. 26일? 네. 자동차. 그분.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직접 우리나라 자동차 담당 블로그에서 뭐 탑10에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뭐 우리 이성원 대표가 나한테 해박한데요. 그분도 제가 알기엔 자동차 쪽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현대차에서 인정해 주잖아. 학교도 거의 같은 데 나왔은 것 같은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았고. 같은 학교 아니야? 비슷한 학교 아니야? 그런가? 그분은 받았고 나는 못 받았고. 그런가? 그 친구 자동차 살 때 할인해 주나? 그 친구는 할인해 주죠. 그런가? 저는 못 받지. 몰라. 하여튼 그 친구도 20년 와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성원 대표가 거짓말한 것도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했고. 예, 계속해 주세요. 모바일 게임.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게임주, 컴투스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엔 실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럼 실적 나올 수 있는 쪽은 뭐 그런 쪽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요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쪽밖에 없다라는 걸 놓고 보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실적 관련주는 또 지금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어요. 네네. 실적이 좋아질 만한 데는 역시 기존에 좋았던 애들 네네. 그쪽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약간 서운해. 뭐가요? 아니 근데 뭐 서운할 것도 없지 뭐 우리의 일이 인정받고 있다. 네. 뭐 이 정도죠. 뭐 안 잘리면 다행이죠. 뭐 월급 안 올려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이거 월급을 저희가 안 올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 여기 시청자분들 잘못이야 이거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도 전화 하라니까 실제로 전화 한 분도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알아봤어. 이 두 남자 쇼 지나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니 지금 정말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서름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 네네. 그래서 안에 전화하는 분 전화하면 한 분도 없다는 거야. 지금 비서실에 확인해봤더니 네네. 그건 정말 불법인데 그래도 불법이면 어때? 우리의 방송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어.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 급했네. 이분이 네. 급했어. 빨리 해줘야 되니까 레포트를 오랫동안 쓰지 못했어. 네. 급하게 빨리 쓴 거야. 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말이 될 것 같아. 저 양반들이 자꾸 애플 얘기하고 애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애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플의 LG 디스플레이도 얘기하고 뭐 LG 이노텍도 얘기하고 등등하고 인터플러스 얘기하다 보니까
키움의 그분이 네. 급한 거야.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네, 이분이 급해갖고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플래포드가 아니라 당장 한 10줄짜리 간단히 쓴 거야. 네. 난 오늘 아침에 봤어요. 보고 나서 눈물 흘렸네. 네.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 네, 진짜로. 네. 그거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내용에 난 이분이 이렇게 짧게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키움증권에서 이 스팟노트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 탐방이나 아니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플랫포트 그거 올리고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그 준비하는 그 형식적인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키움증권처럼 이 스팟노트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구조적인 개선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A, S6로 연결되는 주 고객 신모델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해외 A사. 해외 A사. A사는 밝힐 수가 없죠. 그죠? 원래 애플은 어디든지 간에 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죠. 아니, 딱 한 번 행위했는데 뭐냐면 주요 이제 가서 협력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특정 부품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A사. A사입니다. A사. 삼성인가? 애플인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TV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해외니까 아프리카는 아니겠고요. 근데 태블릿 PC 웨어러기를 중심으로 물량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흑자 전환 시기가 지금 4분기에도 적자가 날 텐데 이 흑자 전환 내년 1분기부터 무조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도 뭐 영업 손실이 축소되고 1분기부터 내년 1분기부터 바로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겠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 확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요? 지금 중국 그 못 베트남 알아들었어. 그 삼성전자 네. 베트남에 따라갔던 친구들 중에 확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 베트남에다. 네네, 베트남에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따라갔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도 아마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버튼 만드는 애들, 뭐 대표적으로 UIL 같은. 버튼이 뭐야? 방수 방진 버튼, 이제 그 보조 키패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옆에, 이 핸드폰 옆에 이 키패드인데, 이게 방수잖아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비싸집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 밑에 이 버튼 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수 방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먼지가 안 들어가야 돼서 네.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만드는 애들 보게 되면 UIL 같은 기업들 어제도 이제 상당히 좋고 오늘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베트남 따라갔던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거겠고 그래서 네. 이런 관련된 기업들 의외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지사님 하면 네. 네. 저한테 처음에 즐거움을 주셨던 종목이 뭐였냐면 원익 IPS. 원익 IPS. 네, 원익 IPS를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작년 네. 5월에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갖고 얘기했을 때 제가 딱 캐치했죠. 이거구나. 했는데요. 금년 한 8, 9월부터 우리가 의견을 받고 조금씩 얘기했죠. 이승원 대표가. 네. 이제 원익이 IPS는 이제 장비를 하면서 장비를 갖다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가 납품이 끝났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일찍 얘기했어요. 머티리얼 좋아지는 게 1월, 3월 달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는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네. 일진인가 올랐는데 저건 안 올랐어. 원익이 안 올랐어. 네. 계속 빠졌어요. 네. 저 다 알아요. 네. 저도 제가 말하고 틀린 거 보면 솔직히 짜증나고 죄송스럽지만 네. 어떻게 모른 척하지. 혼날까봐 네. 쪽팔리니까. 네. 근데 원익 머티리얼스가 있고 원익 IPS가 있는데 이제 장비보다는 이제 진짜 V랜드 들어가니까 막 소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연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장비가 들어가면 돌려야 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원 대표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는 IPS보다 머티리얼즈 봐야 됩니다, 형님. 그리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머티리얼즈가 요즘 오르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원익 IPS가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쭉 올라갈 때 보면 주가는 빠지거나 하는데 외국인 큰형들이 계속 샀어요. 보여주세요. 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원익 머티리얼스요? 아니, 원익 IPS가 작년, 올해까지 그럼, 올해 상반기까지는. 예. 그때 주가는 재미없거나 그럴 때도, 조정 보일 때도 외국인 큰 형들이 계속 샀어. 지금 기억나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런 조정 기간에 상관없이. 파란 거가 여기서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이런 구간에도 여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잠시 여기서요. 네. 대표님. 네.
죄송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빨간 거 좀 삭제해 주세요. 아, 왜 돈 안 되는 것 좀 피해. 아, 기간도 돈 안 돼. 아, 그래도 삭제. 아니 헷갈려. 우리 시청자들 보시. 네. 아니면 빨간 선을 굵은 선을 바꾸죠. 아니 저 파란 선을 더 굵기로 확 하나 긋게 해줘. 이거잖아 이거. 네. 요게 보면 보세요. 우리 시청자 보세요. 이거는 파란 선이 좀 진한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외국인 비중이잖아요. 네, 네. 이게 주가가 조정 보일 때도 꾸준하게 형들이 샀어. 네, 그러더니 결국 사고 치는데 네. 어느 순간 되면 잘 안 사죠 지금요. 네네. 그리고 주가는 조정 보이고 있어. 작년 같으면 계속 사야 되거든. 이제 원익 머티리얼 좀 봐주세요. 네. 원익 머티리얼 좀 봐주세요. 원익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응? 이거 봐.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는 계속해서 조정을 그잖아. 활용하고 있죠. 그잖아. 네. 하나 간더기 더 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우리 천정영도 슬쩍 한마디 하고 하대. 뉴노멀. 중국말로 뭐? 신창타이. 신창타이. 네. 새로운 중국의 어떤 개념이야. 예. 네. 그래서 중국 소비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믿으시면 되는데요. 어저께는 아니고 오늘 아침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가면 슬쩍 그 주식을 봤어. 말하려고 봤는지 계속 떨어지네. 짜증나게. 그런 주식이 있었어요. 그저 금요일 날이요. 방송이 아니라 제가 혼자 이제 그 우리 원익세이더 여자 하려고 그랬는데 관심 준데 이게 이거 딱 이런 거 그 우리 피자 얘기하고 근데 이거 될 것 같은 딱 몰라니까 젠장 떨어지겠네. 그래서 네. 쪽팔려서 말도 못했어. 네. 그게요. 주가 떨어지다. 이것도 계속 사네 이것들이요. 또 하나의 중국 소비주거든요. 진짜 중국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 사. 이건 또 뭔지 알고 치고 있네 이 아저씨 벌써. 이 아저씨가 지금 미아리에서 자리 깔았네 이거. 네. 내가 말한 데는 어떻게 찍어놨어 이거. 미아리 차트스쿨. 네. 3위각기야 3위각기. 네. 근데 이런 게 보면 내일 월요일날 금요일날 오른다?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된다고. 지금 분명히 보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가 보면 계속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형들이. 그잖아. 네. 사다가 좀 줄였다 또 사는 거야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잘 모르지만 올해 고점이 어느 정도 가격이 아까 저거 4,700원이요? 4,800원. 4,700원, 800원이 비싸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죠 저는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오늘 1부의 특징주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는 못하겠는데 뉴도 저희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겠고요. 뉴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지금 보면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 같이 엮어서 오늘 좀 설명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하나씩 재미로 하잖아요. 네. 큐바가 뜨고 있는 얘기 설명드리면서 큐바. 큐바의 비즈니스 가장 핵심 비즈니스가 야구 아니에요? 담배가 아니었네. 담배 야구 이런 거 아니야? 담배가 아니었어. 이게 담배를 무슨 뭐라 그러지 애들? 그런 거? 시가가 아니었어. 쿠바산 시가. 네.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코다코 네. 얘기까지 하면서 2부 시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마켓 11 2부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앞두고 정말 산타가 우리나라에도 와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 좀 오는 듯 하더니 1포인트? 0.7포인트 올라가 안 올라. 네.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0.7포인트 오르는 게 어딥니까? 이러다가 종가에 70포인트 오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일은 없죠. 만기도 아니고. 그럴 일 없는 거야?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970까지 갔으면 좋겠다. 1970이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더라도 그냥 기분으로. 그냥 기분상? 그럼 또 내려야죠. 그런가? 비싸다고. 네. 계속해서 이슈 계속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유가가요. 네네. 오늘 또 한 3-4% 올랐죠. 오늘 또요. 네. 여기 보면 오페크 일부 국가에서 유가가 이제 내년에 70, 80달러 회복할 것이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그 얘기 좀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뭐 일단 유가에 대한 전망, 뭐 사우디가 뭐 20불 간다 뭐 이렇게 얘기 협박을 하고 있는데 20불, 30불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20불, 얘기 하는 거죠. 30불 뭐 갈 수 있다. 가보자 이놈아 그런 거잖아. 한번 죽어보자 배째라 뭐 비오펙 한번 니네가 한번 배째래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발언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크루드 오일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변동은 있는데
횡보예요, 횡보. 지금 그 근본적인 모습은 지금 50불, 60불 밑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이외 오펙 회원국들의 전망은 뭐냐면, 네. 앞으로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사이, 8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정도를 이 60불 언더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이 60불, 50불에서 여기서 계속 이런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80불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은 공급이 지금 200만 배럴, 네. 일평균 200만 배럴이 지금 공급 초과. 예, 초과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200만 배럴에 대한 쪽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수요 증가가 나오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게 시점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 아마 요 공급 초과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80불대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네. 유가가 100불 넘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뭐 당연히 쉘가스라든가요, 치매 그렇죠.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걔네들 네. 같이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네네. 서로도 그런 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어디선가 선이 있겠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네. 거 가격이 나오면 네. 어찌 됐건 간에 보이지 않는 손인 아담 스미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나서 결국은 어디선가에 만나겠죠.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 어느 정도에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우리 전 의원님이 지난주에 벌써 일가를 하셨잖아요. 네. 내년도 되면 70, 80 정도 가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갈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여전히 똑같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주시장 큰 중요한 건 아닌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매일 조사하잖아요. 애들이요. 평균이잖아요. 네. 무려 89일. 89일 연속으로. 연속으로 떨어졌다네.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단한 정말 유가의 흐름이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고 지금 5.0 깜짝 성장까지 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죠?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 나니까 기업들이 투자도 더 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또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강한 달러.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일단은 방향성을 좀 잡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중국 얘기 좀 더 해보죠. 중국의 스마트폰이 우리 보면 이제 LTE 얘기했잖아요. 네. LTE가 생각보다 팔리네 안 파네 얘기했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이제 작년에 3억 8천만 명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5억 명도 넘어섰다면서요. 네, 지금 스마트폰 지금 이용자 수가 5억 명인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4G가 늘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4G 중심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중국 스마트폰 일단은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요.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그래프 원문을 보게 되면 네. 스마트폰 유저인 차이나, 그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네. 지금 올해 이제 5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5억 명을 돌파를 해서 2018년이 되면 7억 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도 하나 찾아볼게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은 몇 대나 있어요? 보금요? 대한민국 스마트폰은 몇 대입니까? 그거 좀 찾아볼게요. 제가 계속 보면서 설명 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급률이 38%인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3G까지 3G가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죠. 예. 이 대부분의 이 비중이 뭘로 얘네들 대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대부분 이제 4G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의 성장세는 지속이 된다.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률이 꺾였고 이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올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4G 그러니까 대부분 나도 유저인데 나 4G 살라고 그랬는데 4G가 잘 안 터진대요. 그러면 아직 다 안 됐다며. 네네. 그러니까 중계기가 다 깔리지 않아갖고 요 수요에 대한 쪽이 이제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4G가 깔리게 되면 내년에 이제 중계기가 더 설치가 확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4G 수요에 대한 쪽이 발생한다라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스마트폰을 누가 많이 갖고 있니? 라고 보면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2014년과 2018년 빨간색이 이제 2014년이고 지금 2018년인데 네. 지금은 10대가 별로 한 절반 정도 보유 비중이 이 정도 지금 보게 되면 10대들 중에서 이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라면 10대들이 앞으로
더 많이 티네이저들이 더 많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대 초반에는 90% 가까이 그러니까 20, 30대는 90%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될 거고 뭐 일반적인 2014년 2014년 2018년 전망 그다음에 중국 얘기야 지금? 예, 중국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이별로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제 30, 4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대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각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고른 스마트폰에 대한 정상이 나타날 건데 특히 지금 주목되는 게 10대. 이게 중저가 스마트폰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간, 그러니까 고가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30, 40대들. 요쪽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보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세대라는 점. 요것들을 좀 아까 그 통계에서 지금 중국이 한 47% 정도 나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38.3%인데 현재가 38.3% 스마트폰이요. 네, 스마트폰.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2018년에 되면 51%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수치가 약간 틀린데요. 네. 기관이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위키피디아판 위키피디아판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 대한민국이 73%로 당당 1위인 줄 알았더니 쪽팔리게 2위네요. 우리의 형제국가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난데없이 중동이랑 형제 됐잖아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73.8%로 우리보다 앞서 있네. 2013년 기준이니까 올해 우리가 이겼을지도 몰라. 그죠? 형제, 같은 형제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것들 많이 써요. 싱가포르 72% 쓰고요. 쭉 내려보니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요. 캐나다랑 미국이 한 56%로 비슷하네, 이것들이. 똑같네요. 그리고 얘네 통계입니다. 얘네 통계는 차이나가 47%. 2013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얘네들도 73% 가는 거 아니냐. 73%. 네. 73% 되면 73%는 우리나라 대비 지금 한 23% 정도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23% 그렇죠.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2018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훨씬 더 갈 수 있다. 일단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스마트폰 보급에 대한 보급률은 이제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시장에서는 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꺾였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되게 그걸 이제 자꾸 바라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앞서 이제 얘기했던 대로 중국에서 중국 얘기 좀 하는 거니까요. 이제 앞서 이제 그 50%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데가 70% 넘나드니까 중국 사람도 결국 똑같죠. 궁극적으로 보면 걔네도 70% 가니까 아직도 팔릴 여력이 룸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중국 LTE가 많이 팔리면 누가 돈을 버는 거야?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마이크론, 그래서 스카이웍스2, benefit from Chinese 4G demand 수요에 이제 돈을 번다. 마이크론이 또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누군지 모르겠고 이분이 로젠블렛 증권사 전창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 차이나 시장에 대한 성장이 이제 계속된다. 그다음 4G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2015년에도 계속되는데 2014년에 그 750만 대에서 800만 그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그죠? 요게 지금 팔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에서 중국 유통에서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약 20% 정도 그죠? 적게 지금 이제 그 팔렸다. 이 부분이 이제 자기 말한 대로 기간 투자가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터지고. 요 정도 역성장했던 이유, 그러니까 기존의 전망치보다 좀 덜 팔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요거의 원인 자체가 이 중계기에 대한 설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았는데, 근데 이제 요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계기 설치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된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은 디램에 대한 수요가 하이디램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4G 스마트폰에서는 하이디램 디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세일즈 그로스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저께 세일즈가 된다. 일단 뉴스 제가 또 잠깐 IT 관련 뉴스 훑다 보니까요. 갤럭시 S6? 네. S6? 올해가 나온 게 S5인가? S5. S6에서는 이제 기본형이 뭐 4G, 4기가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이성훈 대표 보였던 화면 쭉 내려보면 제가 그냥 바쁘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트렌드 포스라는 게 또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 트렌드 포스에서 조사기관에서 예측했는데요. 모바일 드램의 객단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쓰니까, 비싼 걸 쓰니까요. 그리고 마진이 얘네도 좋은 거야. 마진도 좋고.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건 PC용 드램보다는 마진도 좋고 객단가가 비싼 건데요. 얘네들이요, 2013, 4년, 올해는요,
지금 전체 디램 매출에서 36% 정도 차지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이게 40%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등등 해서 모바일 드램의 디맨드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디램의 세일즈, 전체적 인더스트리, 반도체 산업의 전체 세일즈 있죠. 디램 세일즈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16%나 늘어난다. 그게 뭐예요? 540억 달러 수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늘 말씀드리는 하나의 스토리다. 이게 또 얘기죠. 스마트폰을 샀어. 스마트폰을 새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 또 뭘 하겠어, 걔네들도. 뭘 하겠어, 그걸로.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보내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하고, 게임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카카오톡도 깔고, 거기서 뉴스도 그걸로 보고, 이런 거잖아요. 또 깜짝 놀랄 게 있었어요. 우리 또 있으면 깜짝 놀랄 텐데. 이 방송국에 FD하는 친구, 알바이트 여자친구 있거든, 이 친구. 네. 이 친구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네. 와이파이가 없다네. 그럼 뭘 하겠어? 집에서 보려 그러면. 그쵸.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그냥. 데이터를 깔고 보는 거잖아, 데이터. 네. 데이터. 젊은 친구니까 데이터 비싼 거 쓸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바로 지금 다 일맥 크게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꼭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아까 제가 쿠바가 또 그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쿠바. C가 말고 야구선수. 난 쿠바 하면 생각나는 게 야구선수. 그래? 야구선수들 엄청나게 또 팔자고 치는 애들 많겠구나, 이번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중국, 예전에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쿠바 애들 중에서 안 돼갖고. 포토피플이 다 쿠바잖아. 예, 안 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 쿠바 같은 경우가 되면은 야구 선수들 엄청나게 좀 들어가지 않겠냐,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쿠바가요. 예전에 보면 기억하시는 게 있지만 카스트로가 정권 잡고요. 그게 보면 쿠바 위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미사일 위기 그런 거 아세요? 네, 역사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막았잖아요. 해협 봉쇄하고 호르시치포랑 네. 케네디가 담판해서 풀고 이랬었잖아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있었죠. 네. 그런 유명한 영화 많죠. 그래서 카스트로가 그때 이제 공식 방문은 안 되지만 공식 방문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뉴욕의 유엔은 그게 치해 법권이거든요. 거기 와서 연설문 같은 건 엄청난 유명한 연설문이 있어요. 카스트로 연설문 같은 뉴욕에 와서 유엔에서 연설한 거. 그래서 막 그 군복 입고 와서 막 햇소리 막 떠든 거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막았지만 미국도 막았지만 쿠바도 막은 거야. 쿠바에서 정부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자동차 수입을 금지해버렸네. 1959년 이후에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대요. 물론 특별하게 형님 쓰신다 갖고 오는 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앤티크 차들, 앤티크라는 건 미국에서 20년 이상 얘기합니다. 20년. 네. 그러니까 보통 15년 정도 차를 타면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면 BMW 이런 거 있잖아요. 벤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차고로 들어갑니다. 네. 번호판 반납하고. 그런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20년, 25년 되면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쿠바에 가니까 앤티크 차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로. 안 믿네, 이 아저씨가. 아니, 여기 써있네요.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런 차들이 널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차 널려있어요. 예. 예. 오버페이. 예. 왜냐면 이걸 또 모은 애도 있거든요. 여기 업자들 네. 있잖아요. 네. 업자들이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쿠바의 사람들이 이런데 싸게 팔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1959년. 제가 디테일이 있죠. 네. 디테일이 있는 사람. 거짓말인지 알고 또 확인하네, 이 친구 또. 1959년 맞아요? 맞아. 네. 카스트로가 금지한 거 맞죠? 불법이었어. 불법으로 해놓은 거야. 누구든지. 네.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위아래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네. 자기가 하면 되겠지. 네. 우리 또 어르신 탄다 그러면 탈 수 네. 있겠지만 일반 사람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앤티크가 널려 있는 거야, 쿠바에. 그잖아요. 쿠바에 지금 이 자동차 지금 뷰익 같은 경우도 아주 진짜 초창기 모델들 막 이런 거 막 널려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군침을 그러는 게 내용 밑에 보면 나오는데 헐리우드 영화업자들. 네. 왜냐면 좋아할 만한 헐리우드 영화업자들 그리고 앤티크 모은 애들. 쿠바를 한번 정말 가보고 싶다. 쿠바는 가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 보면 엄청 비쌌거든요. 네. 미국에서 비행기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캐나다 가거나 멕시코 가거나 이래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료관광. 의료관광은 프로폴리스인가 뭐 이상한 거 있죠. 우리 홈쇼핑에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레포트 보러 가겠습니다.
네, 레포트 목인데 그럼 동부증권에서는 대상 좀 먼저 좀 봐주세요. 대상이가 요즘에 어쨌든 간에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 아, 대상은 막 갔었어. 아유, 짜증나. 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IR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오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즘에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IR 활동을 어쨌든 뭐 재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진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한테 찍히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진짜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IR 활동이 일단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대상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죠? 지금 동부증권이죠. 동부증권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풀린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일단 보고서가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소재 부분의 실적 부진 원인을 봤더니 바이오 부분의 매출이 감소했고 전분당 가격 판가 인하가 주요 요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매출은 부진은 지속이 된다.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분당 가격 판가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익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거 외에는 식품에서 조미료, 장류 꾸준한 이익 창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상 밑에 자회사가 초록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록마을가 저도 이제 그 대상 초록마을 매출에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록마을에서 할 때 보게 되면 뭐 사탕 뭐 이런 거 하면 왕창 할인할 때 보면은 사던데 어쨌든 이 유기농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소통이 지속이 된다라면 여기 얘기하죠. 소통이 유지시, 유지시. 네. 그러니까 IR 활동이 지속이 된다라면 매력 덩어리다.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또 냉큼 바꿨어요. 홀드에서 바이로 바로 IR 듣고 IR 담당자하고 화해한 거지. 그죠? 냉큼 바꿨습니다. 그래서 홀드에서 기존 목표 주가도 지금 12%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전일 탐방 결과 우려했던 주력 사업 부분에서 심각한 펀더멘털 해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IR 담당이 이렇게 건방을 좀 떨었는데 갔더니 오시죠 형님. 이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또 오해가 있었네요. 이 내용이 진행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대상에 대한 우려는 뭐였냐면은 이 펀더멘탈을 떠나서 어차피 누가 사줘야지 주식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시장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다라는 게 형들이 사줘야지.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쌍큼 늑대님이 이분 영화 보신 분이네.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지난 여름에 또 출장 갔을 때 먹긴 먹었어요.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올 여름에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전 잔잔한 것 중에 최고라 보고 있거든요. 뭐요? 셰프라고. 셰프. 거기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데 뭐 그게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쿠바 샌드위치가 거기 나오거든요. 쿠바 샌드위치. 쿠바 샌드위치 맛있죠. 이분이 보신 분이야. 영화를 보셨는지 아니면 보신 분이야. 보니까 우리 방송은요 거짓말이 일단 안 된다. 거짓말이 안 되고 정확한 진실. 그리고 틀리면 바로바로 저같이 저나 또 이 친구는 또 우리 솔직함이 있잖아요. 틀리면 바로 또 인정하고 바로 인정. 바로 꼬란 쭉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셰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절대 액션 이런 게 아니거든요.